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족관절, 발목 관절의 장애에 대해서 휴장애를 발급받는 방법, 휴장애 효력, 휴장애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손의 입증 부분에서 그리고 손해액에서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이 휴장애입니다. 보험사는 피해자가 휴장애를 발급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휴장애를 평가해서 그냥 임의로 금액을 산정합니다. 물론 피해자가 본인의 휴장애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할지라도 보험사가 무조건 인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은 김의 발목 관절, 족관절 휴장애 발급 사례를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의 발목 관절, 종골골절입니다. 이분은 종골골절에 대한 휴장애 발급.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발목 관절에 종골골절이 있었고 수술했습니다. 이거 수술했습니다. 수술했으면 당연히 주치의가 휴장애 끊어주는 거 아닙니까? 장애 진단서라고 합니다. 진단서 발급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교통사고가 나보신 분은 알지만 주치의가 휴장애 끊어줄 확률은 몇 프로다? 5%에서 10% 미만입니다. 자, 엄청난 상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수술을 하고 종골골절임에도 불구하고 주치의는 휴장애 진단에서 한시 3년. 자, 장애율 7% 이렇게 발급해 줍니다. 자, 보험사 입장에는 이것도 부족하다고 더 낮춥니다. 자문을 받았어. 어떻게 낮추느냐? 한시 1년, 장애율 5% 이렇게 낮춰버립니다. 보험사에서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자문료를 주고 의사에게 자문받은 내용이니 보험사 입장에서 확 떨어뜨려 주겠죠. 보겠습니다. 이게 다리입니다. 여기가 종골입니다. 그리고 비골이고 여기가 경골입니다. 족관절은 요 부위에서 족관절이 골절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시 멈추고 휴장애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휴장애 종류. 휴장애 종류에는 맥브라이더 장애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의사 선생님한테 교통사고가 났는데 휴장애를 끊어주세요라고 할 때 어떤 장애를 끊어달라고 하는지 모르는 의사가 많습니다. 의사는 치료하는 거지 휴장애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정확한 장애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만이 거기에 맞는 장애를 끊어줍니다. 몇 프로? 한 5에서 10%의 의사가. 자, 어떻든 간에 교통사고는 맥브라이더 장애 기준으로 장애를 끊는다. 교통사고. 자, 법률상 손해배상을 입증할 때도 맥브라이더 장애표를 기준으로 한다. 일상배상 책임 등등 이렇게 내 몸이 다쳤을 때 맥브라이더 장애표를 적용해서 법원에서는 손해배상을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산재 기준 장애도 있습니다. 산재 발생했을 때 장애 기준은 1급에서 14급까지 있습니다. 급수에 따라서 장애를 평가하는 겁니다. 자, 복지법 장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이에요. 복지법. 공무원 연금 장애도 있습니다. 연금 장애. 자,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 장애. 자, 그 다음에 AMA 장애 있습니다. 자, 개인보험 지급 장애가 있습니다. 여기서 맥브라이더 장애 기준이 한 70년 이미 지난 기준이다 보니까 장애 기준이 없는 게 있습니다. 자, 맥브라이드의 CRPS. 이 장애 없습니다.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해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이거 정말 죽어버리는 병이에요. 고통스러워서. CRPS라고 해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에 장애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AMA, 미국 기준의 AMA 장애를 평가합니다. 자, 흉터. 흉터에 대해서는 아예 장애 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국가법을 적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없는 장애들은
다른 장애를 준용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애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적용되어지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의사 선생님한테 정확하게 교통사고로 상해를 당했고 나에게 장애가 남는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후유장애를 평가해 주세요. 자, 기준은 맥버라이더 장애 기준으로 해주세요. 만약에 CRPS면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으로 해서 AMA 장애를 평가해 주세요. 최근엔 AMA 6판을 장애를 합니다. 해주세요. 흉터가 있을 경우에는 국배법상 장애를 평가해 주세요. 그리고 흉터 같은 경우에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발급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후유장애 발급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후유장애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단 먼저 주치의에게 발급받아야 됩니다. 근데 주치의가 발급을 안 해주겠다 하면 결국은 주위에 있는 자문의에게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후유장애를 발급한 부분이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보험사에서 고소해가지고 의사가 벌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무죄입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후유장애를 끊어주는 의사한테는 막 고소를 해대고 재판에 소송이 걸리면 온갖 서류들이 증거 서류들 준비 서면부터 소송이 걸렸다 등 병원에 의사가 있는 병원장한테도 서류를 가고 온 동네 소문이 나게 만들어버립니다. 만일사장을 하는 거죠, 보험사가. 이렇게 악랄합니다, 보험사는. 그러니까 의사들은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것에 매우 인색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산재 후유장애는 아무도 시비를 안 겁니다. 산재 기준에 후유장애를 끊어주면 산재에서는 그걸 보고 산재 의사들이 평가하고 끝. 아무도 시비를 안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병원에서 산재 후유장애는 잘 끊어줍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맥브라이더 기준의 장애, 개인보험의 AMA 장애 이런 거 끊어달라고 그러면, 발급해달라고 하면 의사들이 진절머리를 치면서 보험사가 무서우니까, 다 보험사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공제조합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발급 자체를 안 해줍니다. 이게 사실은 어려운 건데 우리 개인이 사고가 발생했고 후유장애를 발급받았어요. 자문의한테 일정 금액의 그 자문료를 주고 받았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그 자료를 후유장애를 가지고 보험사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 후유장애가 맞는지 일반인은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장애에도 복잡한 게 들어가 있거든요. 자, 먼저 장애 기간이 있습니다. 장애 기간은 3년, 5년, 7년, 10년, 영구장애 이렇게 장애 기간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금액이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장애 기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장애율이 10%냐 20%냐 30%냐 40%냐에 따라서 이 금액 또한 3천에서 1억 2억도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고 기여도가 있습니다. 질병이 있었는데 이번 사고로 인해서 얼마만큼 이게 사고에 기여한 것이냐, 기여환경 노동이라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후유장애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발급받았다고 해서 보험사에 보내주면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후유장애 발급을 너무 잘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와 있는 발목관절 종골에 골절해서 후유장애 24% 했어, 영구장애 했어, 발급받았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기준으로 해서 자문의의 자문 기준으로 해서 진단서를 가지고 후유장애 발급받으면 금액이 얼마 나오냐? 한 1억 5천 나올 겁니다. 제가 계산해 봐야겠지만 후유장애 진단서와 손해액 산출서를 가지고 보험사에 제출했다. 그럼 보험사가 있다가 우리 선생님에게는 1억 5천의 손해배상금을 줄 의무가 보험사에 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주는 보험사는 단 한 곳도 없다. 어떻게 하느냐? 보험사는 우리가 준 후유장애 진단서와 영상자료, 의무 기록지, 자, 의료 자문 받는데 서류 동의하라고 합니다. 그거 안 해주면 된다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많은데 그거 안 해주면 아예 손해배상 자체를 안 합니다. 계산 자체를 안 하고 합의 진행 자체가 안 이루어져요. 엄청나게 먼지가 쌓이도록 처방을 놔버리는 거죠, 보험사가. 결국은 왜? 만약에 의료 자문을 자기들이 안 했다 하면 봉사 입장에서 합의를 봐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 자문은 동의서에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그러고 나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보험사는 어련히 뻔히 압니다. 의료 자문 받은 걸로 들고 들어가서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맨날 가서 30만 원에서 20만 원 자문의에게 이름도 안 밝힙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 자, 자문 나왔습니다 하고 자문서를 보내주는데 거기에 띵띵땡 대학교 정형외과 의사 없어, 의사 매너 없어, 의료 자문서 해가지고 뭐라고 오느냐? 한시 3년에 장애율 7% 또는 한시 1년에 장애율 5%.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골절은 있으나
정복이 완벽하게 잘 되었음. 그래서 장애가 없음. 요렇게 산출하면 얼마 나오냐? 손해배상금 1,00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직접 휴장애 발급 잘 받고 보험사는 공제조합이든 나 한 1억 받을 줄 알고 7천 받을 줄 알고 갔더니 보험사가 800만 원이야 라고 하면 거대 공룡하고 어떻게 싸울 거냐 이거죠. 실질적으로 의사, 자문인은 실질적으로 좀 더 환자편에서 휴장애를 발급합니다. 그러면 좀 더 높은 장애가 나오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법원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 법원에서는 법원 신체 감정이가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평균값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만약 이것이 성립이 안 돼서 소송을 갔을 때 내가 데미지를 입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신체 감정이는 이 정도의 장애일 경우에 실질적으로 14%의 한시 5년에서 7년 정도의 장애를 인정합니다. 자, 성행에서 향후 치료비가 지급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소송에서 어느 정도 나오냐 하면 한 4천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 또 많게는 한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젊은 친구가 치료가 잘 됐다 그러면 뭐 2천만 원, 3천만 원도 되겠죠. 상결금이. 그것은 소송에서 주치의가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인데, 통상적인 평가의 결과값을 보면 한 14%에 한시 5년에서 한 3천만 원에서 한 4, 5천만 원까지 추정해 볼 수 있더라. 그러면 보험사에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죠. 그렇게 다툼을 가져가고 협상하고 했어. 아니면 소송 간다라고 다그치고 했어. 그러면 소송 가도 이길 수 있는 금액을 접점을 찾아서 합의를 도출하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휴장의 발급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보험사와 어떻게 소송 가기 전에 협상을 할 것이냐, 소송 전 합의라고 해요. 할 것이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휴장에 발급하고 다 주고 나서 보험사가 그냥 1,500만 원 받으세요 했더니 오케이 하고 합의 왔어. 그러고 나서 왔어? 무효화시키고 다시 합의 볼게요. 손해배상금 더 받아주세요. 부재소 합의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합의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합의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휴장에 발급받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험사와 죽기 살기로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법무법인을 만났어 사건을 의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자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